초대받은 것은 잊지만 없는 아이들이라는 책을 쓴 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만났던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했는데요. 멀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거리도 있지만 마음의 거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만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를 그냥 소개를 해드리면 제가 왜 갑자기 이 책을 쓰게 됐지? 라는 게 또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해온 작업들, 책 작업들인데요. 저는 글쓰기 수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수업을 한 경험을 토대로 글쓰기 책을 썼고, 또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는 여성의 입장에서 또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산문집을 썼습니다. 저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까지. 그리고 폭력과 존엄 사이부터 제가 이제 기록 활동으로 르포 작가로 작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폭력과 존엄 사이는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 인터뷰한 책이고요. 출판하는 마음은 책 만드는 젊은 출판인들을 또 인터뷰한 작업이고요.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책 때문에 아마 잊지만 없는 아이들까지 제가 하게 된 것 같아요.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은 특성화고에 다니는 그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현장 실습을 나가잖아요. 그 실습을 나갔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동준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동준님이 2014년 1월 20일에 세상을 떠났고, 하지만 세상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너무나 작은 한 존재의 죽음이었어요. 한국 사회가 워낙에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를 많이 기울이지 않는 사회인데, 특히 특성화고에 다니는 실습생의 죽음에는 조금 더 많이 무관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동준이 이후에도 뭐 제주도에서 실습생으로 일하던 이민호군이라던가 또 LG텔레콤 해지 방어팀에서 일하던 홍수연 양이라던가 이런 많은 죽음이 계속되니까 이거를 좀 기록해서 알려보자 라는 제안을 제가 받게 돼요. 돌베개 출판사에서 일하는 김혜영이라는 편집자가 저에게 출간 제안을 해줬어요. 그래서 2017년 3월부터 2년 정도 작업을 해가지고 동준이와 그 주변 아이들의 목소리를 좀 담았어요. 우리는 특성화고 미등록 이주 아동도 마찬가지고 특성화고 아이들도 깊은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누가 왜 특성화고에 갔을까라고 했을 때 그냥 좀 뭐 가난한가? 공부에 좀 흥미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이가 한 아이가 왜 특성화고를 갈 수밖에 없었고 어떤 삶을 살고자 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됐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취재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내고 났더니 저에게 아마도 제안이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 책 2019년 6월에 나왔어요.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 그러고 제가 이제 긴 작업을 좀 하고 좀 쉬고 있었어요. 당분간은 좀 책 쓰는 거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제가 이 책을 냈더니 계속 그런 류의 책 제안이 많이 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자살 유가족 인터뷰집을 내보자, 뭐 성소수자 인터뷰집을 내보자,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책을 내보자는 제안이 계속 왔는데 제가 좀 지금은 쉬고 싶다 이래서 다 거절을 했는데, 그때 국가인권위원회랑 창베이 출판사가 기획을 하는 책이라면서 저한테 미등록 이주 아동에 관련된 책을 좀 써보자 라는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거절을 제가 했는데 이거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저로 하여금 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들게 한 이유가 저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존재를
잘 몰랐어요. 르포 작가로서 사실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 문제나 또 이주 여성에 관련된 것은 제가 나오는 책들도 다 읽어보고 뭔가 좀 이슈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미등록 이주 아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생소한 저한테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나조차도 잘 모르면 이 아이들은 정말 인권 사각지대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나도 좀 공부를 해볼 겸 이 작업에 같이 이제 응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 미나시타 기류라는 일본의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를 골라서 태어날 수 없는 아이들의 평등을 지켜주는 게 공적 지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특성화고 졸업한 아이들, 그러니까 일하는 청소년들이죠. 그 청소년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사회적 구조에 정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아이들이 아까 저기 나온 사례도 그렇지만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국적과 부모를 골라서 태어날 수 없다. 요즘 말로 삼신할머니 랜덤으로 정말 태어나는 건데 그런 아이들이 이 사회의 부조리와 부당함을 다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그래서 작업을 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자료를 보니까 언론의 보도가 몇 군데 됐었어요. 그림자 아이들은 동아일보의 기획기사 제목이었고 책 제목으로 저희가 쓴 잊지만 없는 아이들은 경향신문에서 2018년도부터 이 아이들의 삶을 취재해서 이렇게 기사가 좀 나왔더라고요. 미등록 이주 아동은 미등록 이주민에게서 이제 태어났거나 여기서 그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왔거나 혹은 이제 난민 신청이 실패했거나 해서 다양한 이유로 체류 자격이 없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한 2만 명 정도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 권리 협약 비준 국가예요. 1991년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비준 국가에 있는 아이들은 국적 유무와 상관없이 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이제 학습권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학습권만 주어지는 거예요. 학교는 다니게 해놓고 살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맹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강태환님이 체류 자격 생기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핸드폰 개통이랑 의료보험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실생활이 너무 필요한데 다 불가능하게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 QR 체크인 하지 못하면 어디 들어가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코로나 시국에는 이 아이들이 더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마스크를 살 때도 우리가 신분증 이거 뭐 쓰고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크도 어떤 무슨 지역 센터에서 이렇게 받아서 쓸 수밖에 없었죠.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모든 일 하기 어렵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만난 그 이주 아동이 마리나라는 학생이었어요. 몽골 국적의 한국 출생이고. 그러니까는 저는 미등록 이주 아동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이 책 작업하기 전까지는. 근데 마리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만났을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몽골 사람은 우리나라 이 한국 이 선주민이랑 외모상 구별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딱 만났는데 그냥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보는 여느 학생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마리나는 몽골 국적에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가 몽골 사람이고 한국에 와서 결혼했는데 마리나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마리나도 아까 그 영상에 나온 것처럼 한 3학년 때쯤 자신이 체류 자격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18살이 돼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본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이제 좀 긴장을 하게 되고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 이주 활동가들의 도움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게 돼요. 중학교 때. 그래서 나에게 좀 체류 자격을 달라.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왜냐하면 마리나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진정을 냈는데 마리나랑 또 다른 한 친구랑 둘이 냈는데요.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걸 심사를 해가지고 마리나가 맞다.
그래서 법무부에 권고를 했어요. 이 아이들에게 체류 자격 심사받을 기회를 줘라. 그래서 좀 뭔가 잘 됐다고 좀 기대를 했는데 법무부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이게 대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1이 되고 고2가 될수록 더 이제 압박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마리나 사건을 담당했던 그 국가인권위원회의 박혜경 조사관님이 있어요. 박혜경 조사관님이 그 법무부 담당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나 봐요. 이거 왜 안 되냐 했더니 그 법무부 공무원이, 아니 그분이 지금 국민 여론이 안 좋다.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당자가 너무 답답한 거야. 국민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너네 나라로 가라 막 이런 댓글 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론을 어떻게 바꾸지? 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 여론을 바꿀 수 있는 그 방법의 하나로 책 작업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안이 왔었고, 제가 마리나를 만났을 때 마리나는 고3 여름방학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약간 뭐 이런 비유가 해도 되나? 약간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6개월 있으면 내가 추방 체류 자격이 상실되니까 이제 삶의 의욕이 아무것도 없다 라는 그 이야기도 직접 했고요. 굉장히 냉소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리나가 미등록 위주 아동인 것도 너무 삶의 무게가 힘든데 엄마 아빠가 청각 장애인이었어요. 그리고 마리나는 청인이고 들을 수 있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의 그 통역사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일찍부터 애늙은이처럼 살았다. 이제부터는 막 살 거다. 예,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어떤 안에 그 있는 울분 같은 게 막 불쑥불쑥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도 청각 장애인이고 하다 보니 그 무슨 복지 시스템에도 혜택을 많이 그 받게 된 거예요. 그런 지원이나 이런 거. 그래서 나도 이제 사회복지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꿈을 꾸고 사회복지학과 진학을 생각하고 봉사를 되게 많이 한 거야. 스펙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근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으니까 다 수기로 그거를 막 기록해야 돼서 너무 답답해 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리나가 그때 엑소의 팬이었어요. 근데 저를 만났을 때는 탈덕한 상태였고요. K산업의 이 아이들 그 팬들의 주머니를 터는 그 K-팝 시장에 완전히 분노해가지고 또 비판을 막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콘서트를 한번 가보려도 인터파크나 이런 티켓파크에 가입이 안 되니까 즐기지 못했고, 수능도 그냥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그래서 마리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나는 살고 싶다. 내가 나임을 인정받고 싶다. 그런 최소한의 것들이다. 난 한국에서 유령으로 살아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카림이랑 달리아 남매도 만났는데요. 이 카림이랑 달리아는 그 우즈베키스탄 출생이에요. 그래서 2살, 4살에 각각 부모를 따라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부모님이 2 아이를 더 낳아서 이제 4남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는 곳이 평창이었어요. 제가 평창 가서 만났는데 일명 평창 4남매예요. 평창 4남매가 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니까 그 학교가 없어졌어요. 그 전교생이 12명인 작은 학교였다고 해요. 근데 이 2 아동이 되게 역사 덕후예요. 그래서 역사 너무 잘하고 골드벨 나가서 우승을 했는데 한국사 능력치는 못 봤어요. 그리고 달리아는 문학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직접 쓴 시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시 좀 달라 이래서 책에 시 2편을 실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좀 속상한 게 아까 그 마리나도 그랬고 이게 체류 자격이 없으면 뭐가 문제냐면 친구랑 사귈 때도 굉장히 소극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라는 건 뭐예요? 비밀을 공유해야 친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런 체류 자격이 없다라는 자기 삶의 어떤 근원적인 것을 공유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친구가 뭔가 억하심정 생겨가지고 폭로해버리면 어떡해. 부모님까지 다 추방되잖아요. 마리나도 아무도 몰랐어요. 자기가 체류 자격이 없는지.
그리고 몽골 사람인지도 잘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달리아도 그런 거예요. 저한테 이런 얘기, 친구랑 가까워지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라는 말을 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저도 친구랑 참 많은 것을 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 감정의 유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떡볶이 같은 거 먹어도 요즘은 다 카카오뱅크로 막 서로 n분의 1씩 내는데 자기는 현금을 꺼내서 내야 되는 거죠. 왜? 통장 개설이 안 되니까. 그런 불편을 이야기했고요. 카림이 그런 말 했어요. 태어난 건 죄가 없는데 왜 차별받고 고통받고 살아야 되냐.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 태어난 건 죄가 아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페버는 나이지리아계 한국인이에요. 아까도 그 영상에도 한 분 나왔던데 그래서 페버는 딱 봤을 때 그냥 이주 아동 외향적으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앞에 카림 달리안랑 마리나는 다 몰랐어요 주변에서. 근데 카림은 아우팅을 당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에 의해서. 그래서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이러다 싸움이 나면 친구들이 야 불법 체류자야 너는 나라로 꺼져 막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기도 했대요. 그리고 인종 피부색에 의한 차별도 받게 돼요. 카림도 그 오남매 가족이 많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불쌍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림이 그런 말을 했어요. 흑인이고 식구가 많을 뿐인데 왜 불쌍하게 보냐. 왜 가난할 거라고 생각하냐.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주민이라고 다 차별하지 않아요. 피부색, 우리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 GDP가 낮은 나라에 온 사람들 차별해요. 이거를 예전에 박노자 선생님이 GDP 인종주의라고 딱 꼬집어서 비판을 했는데 그 굉장한 이중삼중의 피해자인 거죠. 그래서 미등록 이주 아동은 공부할 권리가 있는데 살아갈 권리가 없다는 거죠. 생존과 성장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살아서 저랑 인터뷰하러 이제 나와서 자기는 이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좋아지려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는 이 곁을 지탱해 주신 그 많은 도움을 받은 거죠. 어른들의. 이주인권 활동가도 제가 선생님들 만났었고요. 이따가 이제 말씀하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사, 이주 아동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어른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부모랑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이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한국어를 되게 잘 알고 그런데 부모랑 이제 언어적으로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부모는 한국말을 잘 못하고. 제가 만난 그 아이 중에 그 난민인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민혁군인데 민혁군이 난민을 계속 신청을 했는데 기각당하고 되게 기적적으로 난민 승인을 받거든요 나중에. 근데 그 친구들의 도움이 되게 컸고 그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민혁이는 그 이란 출생이고 7살의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사는데 이란이니까 이슬람 교도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개종을 했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면 탄압의 그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난민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주 내로 한국을 떠나라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날 교무실로 가서 선생님한테 말하려고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안 계시고 그 옆자리에 있는 국어 선생님이 계셔서 말했더니 국어 선생님이 이게 무슨 소리냐. 네가 지금 한국에 가면 아니 본국으로 돌아가면 위험하다. 그래서 민혁이를 돕고 싶은 사람 다 교무실로 와 해가지고 이거를 되게 일을 크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민혁이는 뉴스에도 정말 많이 나왔어요. 인권 활동가로 지금 활동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선생님이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라는 거를 취재하면서 알고 저도 많이 배웠어요. 왜냐하면 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라고 그냥 포기할 수도 있는데 법 이전에 이 아이를 살게 해야 된다. 그리고 부당한 법은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딱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이 얼굴 보이는 분이 민영님이고요. 친구들이 나중에 단톡방에 300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 본교 학생뿐만 아니라 이웃 학교 아이들까지도. 그래서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이때가 그 송파에 있는 아주중학교 때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너네가 나를 도와준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친구가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너를 돕지 않고 그래서 네가 이란에 돌아갔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무슨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평생 지우지 못할 죄책감이 들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민혁이가 민혁님이 난민 인정 증서를 받는 날 많은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왔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그 어떤 한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민혁님한테. 이제 난민 인정도 받았으니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민혁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내가 왜요? 이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또 열심히 살라는 거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난민은 열심히 살지 않아서 받은 형벌이 아니다. 나는 늘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잠들었고 정말 하루하루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하면서 약간 뜨끔했어요. 우리가 마치 덕담처럼 열심히 살아라 라는 말을 기성세대들은 그냥 무심코 하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굉장한 상처가 또 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를 태어나게 했나요? 라고 말한 거는 그 마리나가 엄마 아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자기 이걸 꼭 물어보고 싶다. 왜 대책 없이 나를 낳았냐? 라고 말을 했고요. 그럼 미등록 이주민들은 왜 우리나라에 오게 됐을까? 저도 이제 이 책 작업을 하면서 막 취재하고 책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면서 알게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온 건 88년 서울올림픽 기점이에요.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이 출입국 관리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이전에 87년에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죠. 그래서 대공장 중심으로 이제 노동 조건과 임금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좀 복지도 좋아지고 월급도 올라갔어요. 근데 작은 영세업장, 사업장들은 그렇게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 공백이 생기고 거기를 다 메운 게 이제 이주 노동자들인 거죠. 한 30년 벌써 넘게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타건 변호사라고 마리나 사건 담당했던 변호사인데 이타건 변호사가 그런 말 했어요. 우리는 미등록 이주 아동한테 굉장히 시혜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우리가 일자리를 제공해 줬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30년 동안 일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도 그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인식의 전환이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가 국내에 한 20-30만 명 정도 있고 거기에 이제 이들도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다 보니 그 아이들이 또 2만 명 정도가 된 거죠. 제가 정말 태환님 사건이 너무 가슴 아팠던 게 제가 이나순이님이라고 태환님 엄마예요. 강태환님. 엄마를 인터뷰했었거든요. 근데 태환님이 그렇게 돼서 저는 정말 너무 충격도 받고 그랬는데 아들 호준이가 그 강태환님의 가명이에요. 호준이라고 불렸고 제가 이 작업을 할 때 인터뷰를 어떻게 누구를 만날까를 이제 생각하면서 본 자료집이 있어요. 그게 미등록 이주 아동 실태 자료 조사집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주인권단체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동 당사자들 그리고 그 양육자 부모들 그리고 활동가들 이렇게 인터뷰를 한 책인데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 한 명당 한 2페이지 정도 되는 그 이야기가 써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나 선생님을 만나고 싶었던 게 너무 사연이 조금 가슴이 아팠어요. 이나 선생님이 아들 호준이 데리고 96년에 한국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너무 여기서 그 돈도 없고 뭘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공장에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아이를 방에 놔두고 화장실, 요강 같은 거 소변 볼 수 있는 통이랑 초코파이, 주스 이런 거 놔두고 문을 잠그고 공장에 일하러 갔다 이런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집을 보면서 5살, 6살짜리 아이를
내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91년인가 2년에 그 남매가 엄마 아빠 일하러 나갔어요. 아버지가 청소 노동자, 엄마가 이제 그 가사 도우미 같은 노동자였나? 하여튼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는데 이 아이 남매 3살 5살짜리 아이를 놔두고 문장보고 일하러 갔는데 아이들이 불장난 하다가 불이 타가지고 두 아이가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 가슴 아픈 그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정태춘, 박은호 선생님이 노래도 만들고 이랬거든요. 저는 그 사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아동의 문제지만 우리나라의 빈민계층의 문제와도 되게 맞닿아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만나서 좀 물어봐야겠다. 이때 아이가 어땠는지. 그래서 만나서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 다행히 그 집이랑 공장이 한 뭐 3분 거리였대요. 되게 가까웠대요. 그래서 일하다가 뭐 1시간, 2시간마다 와서 애 잘 있나 들여다보고 그럼 어떤 날은 뭐 자고 있고 어떤 날은 TV 보고 있고 어떤 날은 엄마 가지마 하고 울기도 하고 뭐 이랬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한 8개월쯤 있다가 이제 아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애를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어린이집들 좀 싼 값에 이렇게 소개받아서 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싸우지 않는 아이로 키웠다는 거예요. 싸워서 경찰서에 가면 이제 체류자격 없는 게 탄로가 나니까. 그래서 그런 엄마의 입장에서 호준이와의 그 삶을 제가 취재를 통해서 이야기를 막 들었는데 그 태환님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 들어서 정말 너무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 뭐 이런 이야기고요. 아까 이제 불법 체류자라는 말 쓰면 안 된다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 강다영 활동가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